그날은 제 7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분주하게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렸습니다. 딸내 식구가 돌아오면 분명 저의 생일을 축하해 줄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작은 케이크도 몰래 사두었죠. 70세, 결코 가볍지 않은 날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처음 입에서 나온 말은 생일 축하해요가 아니었습니다. 싸늘하고 무심한 목소리로 유진이가 말했죠. 엄마, 시어머니가 오시기로 했어요. 엄마는 차고로 가세요. 거기가 시원하잖아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수십 년의 헌신이 돌아온 대가는 겨우 이 한마디였던가요. 제 이름은 이숙분, 올해 70세입니다. 예전에는 생일이 그저 그런 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대충 미역국 한 그릇 먹고 촛불이나 불면 된다고 여겼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70세, 딱 한 바퀴를 돌아온 해였으니까요. 딸내 식구들이 혹시라도 생일 축하해요 라는 한마디라도 해줄까 내심 바랐습니다. 그 한마디면 족하다고 생각했죠. 아침 일찍부터 저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재래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생선을 사왔습니다. 탕을 끓여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해서요. 갈비도 한 덩어리 사서 무국을 끓일 참이었고, 특히 유진이가 좋아하는 떡갈비와 손주 민준이가 좋아하는 탕수육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팔은 아팠지만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스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부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마늘을 다지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녁에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장면을 그리고 있었죠. 유진이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제 목을 끌어안고 엄마 생일 축하해요 라고 외칠 테고, 손주 민준이는 작은 손에 케이크를 들고 했던 목소리로 할머니 촛불 불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라고 말할 거예요. 라고 말할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너무 자세히 상상하고 있다는 생각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직접 촛불을 위한 기념이라도 직접 방집에 가서 작은 케이크 하나를 샀습니다. 크지 않은 6인치짜리 생크림 위에 딸기 몇 개가 올라간 케이크였습니다.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냉장고에 넣을 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지만 이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저 나를 놀라게 해주고 싶은 것뿐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파란색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 입었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옷은 좀 낡았지만 몸에 착 감기는 천이 제 얼굴을 생기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옷은 고이 서방이 살아있을 때 저와 함께 시장에 가서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 옷을 입으면 젊어 보인다고 말했었죠. 생각할수록 눈시울이 젖어왔습니다. 이 서방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유진이에게 제 생일을 잊지 말라고 일러두었을 텐데 6시가 넘자 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젓가락은 다 놓았나? 차는 오려냈나? 술은 부족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소홀하게 대접할까봐 저는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거실 꽃병에는 제가 직접 사온 카네이션이 꽂혀 있었습니다. 분홍색 꽃잎이 활짝 피어 마치 저를 대신해 분위기를 띄워주는 듯했죠. 드디어 현관문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뛰어가 문을 열었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표정은 예상외로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시큰둥했고 가방을 소파 위에 툭 던졌습니다. 지훈이는 뒤따라 들어오며 미간을 찌푸린 채 무언가 불평하는 듯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죠. 손주 민준이가 제 품으로 달려왔을 때에야 비로소 집안에 생기가 도는 듯했습니다. 어서 앉아 어서. 음식 다 데워놨어. 너희들 기다리고 있었지. 저는 바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뭔가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집안은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고 그 분위기는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들고 막말을 하려는데 유진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오셔서 같이 지내야 할 것 같아요. 반이 부족하니 엄마가 좀 자리를 양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머리를 몽둥이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말문이 막혀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웃음기라도 찾을 수 있을까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엄숙했고 눈빛에는 반박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래? 이 집은 제가 입을 떼자마자 지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장모님, 집이 이렇게 작은데 어쩌겠어요. 장모님께서 좀 고생하시고 차고로 가세요. 거기가 시원하잖아요. 제 젓가락은 공중에 멈춰 있었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습니다. 차고라니. 70세 노인인 저에게 차고로 가라니요. 그곳은 눅눅하고 음습하며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곳입니다. 여름에는 찜통처럼 덥고 겨울에는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곳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을까요? 유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오물거리며 중얼거렸죠.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가 외동딸이라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 때가 올 거라고요. 지금 시어머니가 오셨으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저는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음식들은 향기를 잃었고 코에는 오직 차가운 냄새만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이 마치 누군가에게 비틀어 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해서 격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 위의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정성껏 준비한 것들인데 아무도 엄마,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냉장고 속 작은 케이크를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 소위 말하는 놀라움이란 내 생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착오로 내쫓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구나. 저는 묵묵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은 온통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억지로 딱딱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겠다. 너희들 먹어.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불을 안고 차고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계단을 밟을 때마다 쿵쿵 마치 못이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상산이라 했을까요? 친딸이 직접 저에게 차고로 가서 살라고 할 줄이야. 70년의 인생을 풍파 속에서 살아왔고 고된 날들을 견뎌왔는데 결국 이런 결말이라니. 차고의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확 풍겨와 저를 기침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여행 가방, 부서진 의자, 쓰지 않는 선풍기 등이 쌓여 있었고 먼지가 너무 두껍게 앉아 글씨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천장에는 누런 전구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깜빡거렸습니다. 언제라도 끊어질 것 같았죠. 불빛 주위로는 작은 벌레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녔고 그 소리는 귀를 찌르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접이식 철제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철제 침대는 이미 녹슬어 있었고 지지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았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니 물이 새어 얼룩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틈새에서 떨어져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작은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마치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제 이곳으로 쫓겨났어. 저는 이불을 펴고 베개를 놓아 보았습니다. 손으로 이불을 쓸어보니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마음이 시큰하고 아팠습니다. 밖에서는 간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작은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집안은 불빛으로 환했고 유진이는 시어머니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음식을 권하고 있었고 손주 민준이는 그들의 품에서 재롱을 피우고 있었죠. 그곳은 제가 한때 익숙했던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원래는 제 것이었어야 할 그곳이 이제는 저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쫓겨난 이방인처럼 창문 너머로 그들의 웃음소리만 들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고이 서방이 살아있었고 우리 집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명절 때마다 그는 과일 한두 봉지를 사들고 와 저와 유진이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은 시끄러웠고 비록 볶음 채소 한 접시뿐이었어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집안에 여전히 불빛이 환하지만 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이 가득하고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이를 힘들게 키웠고 아끼고 절약하며 공부시키고 결혼시켰습니다. 결혼할 때는 제가 모은 돈을 다 털어 결혼식을 치러주고 심지어 집 수리비까지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제가 차고로 이사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니. 저는 철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 파는 뼈가 아플 정도로 딱딱했고 귀에는 모기 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가끔 쥐가 집싸게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죠.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발목을 스쳤고 뼛속까지 쉬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꼭 끌어안았지만 마음속의 한기는 이불보다 더 심했습니다. 차고가 시원하다. 그들의 말이었죠. 그래요. 정말 시원해서 밤새도록 몸이 떨렸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뒤척이며 지난 세월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유진이가 어릴 때 아팠을 때는 제가 밤새도록 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대학에 갈 때는 제가 집에서 유일했던 금팔찌를 팔아 학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 생활이 힘들 때는 매달 돈을 보내주며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한마디 말로 저를 착오로 내쫓았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한 걸까? 너무 인자해서 그들이 엄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긴 걸까? 너무 마음이 약해서 그들이 기본적인 존중마저 잊어버린 걸까? 밤늦게까지 집안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하나하나 제 심장을 베는 듯 했죠. 손주 민준이는 아직도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 왜 안 나와?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나직하게 민준이를 달랬습니다. 할머니 피곤해서 쉬고 계셔. 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베개를 타고 흘러내려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이불을 만져보았습니다. 거칠고 눅눅하며 키키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노년이 정말 이런 차고에서 보내야 하는 걸까? 내가 정말 그들 눈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이 밤에 정말 그들 눈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가슴 속에서 차가운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내일 나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내 집과 남은 내 삶을 누가 결정해야 할까? 동이 트자마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차고의 철문은 여전히 삐걱거렸고 새벽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 눅눅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고 목은 뻣뻣해서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얼룩덜룩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의 상황이 생생하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유진이의 차가운 눈빛, 지훈이의 단호한 말투, 김 여사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던 모습.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너무나도 생생해서 저를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래에 깔린 철제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귀를 찔렀습니다. 쑤시는 눈을 비비는데 문득 마음속에서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내 생일이었다. 70세. 하지만 나를 제외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 생각에 저는 가슴이 시큰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칼로 깊이 베인 듯했고
너무나도 허전하고 아파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겉옷을 걸치고 살금살금 자고 문을 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오직 제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딸깍 소리가 났고 차가운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안에 제가 사온 작은 케이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위에 놓인 딸기 몇 개는 빨갛게 빛났고 생크림은 여전히 윤기가 돌았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꺼내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치우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굳은 기름때가 검은 얼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대충 그릇들을 옆으로 밀어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초 하나를 켰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주변을 어둡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나직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이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중 이미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케이크 위에 떨어져 번져나가 희미한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70째 생일이었습니다. 꽃도 박수도 축복도 없이 오직 저 혼자 작은 케이크를 앞에 두고 억지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죠. 저는 문득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고2 서방이 살아있을 때는 제가 생일을 맞을 때마다 그는 이틀 전부터 소란을 피웠습니다. 놀라게 해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숨기지 못하고 이것저것 잔뜩 싸들고 와서는 제가 못 보게 하려고 했었죠. 그날 저녁 그는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제 손에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꽃다발을 제 손에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꽃은 비싸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장미였지만 유진이도 어릴 때는 유난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용돈을 아껴 2,000원을 모아 플라스틱 머리핀을 사다 준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머리에 꽂으니 그는 박수를 치며 웃었고 내가 크면 돈 벌어서 금으로 사줄게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제 마음은 어떤 금은 보석을 단 것보다도 환했습니다. 나중에 유진이가 아이를 낳고 민준이가 말을 배우던 해에고 이 서방은 민준이에게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라고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날 저는 작은 아이를 하고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2 서방은 떠났고 민준이는 점점 자라 그들로부터 아빠 엄마만 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진이는 차가운 얼굴로 저에게 말할 때마다 늘 짜증을 냈습니다. 마치 제가 언제라도 귀찮게 할 문제 덩어리가 된 것처럼요. 어제는 심지어 생일 축하해요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케이크를 응시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운 돌에 짓눌린 듯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딸기 몇 개는 눈에 띄게 빨갰지만 제 눈에는 소리 없는 비웃음 같았습니다. 문득 거실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또렷하게 반쯤 열린 부엌 문 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네 어머니 차고로 가신 게 잘 됐지 뭐. 자리 싸움할 일도 없고 그 양반 혼자 할 일도 없는데 어디에 살든 다 똑같지. 저는 시카를 쥐고 있던 손등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모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뛰쳐나갈까봐 두려웠지만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엄마는 연세도 많으신데 차고에 계시면 힘드실 거예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직하고 억지로 짜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이 일었습니다. 어쩌면 유진이가 나를 위해 한마디 해줄지도 몰라. 하지만 다음 순간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힘들면 어쩌겠어. 갈 데도 없는데. 그 집은 어차피 네 것이 될 텐데. 너도 빨리 관리해야지. 노인네들은 말이야. 현실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해. 네가 모시는데 그 양반이 자리 좀 내주는데. 그의 말투는 격려하는 듯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고 손에 든 식칼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칼날에는 눈물로
가득 찬 제 눈이 비쳤습니다. 결국 그들 눈에 나는 그저 쓸모없는 짐짝이었구나.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내쫓을 수 있는 귀찮은 존재. 심지어 제가 가장 아끼는 딸마저도 침묵 속에서 이런 계산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고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김 여사가 저의 거처를 다녀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칼등 위로 굴러떨어져 발등에 튀었습니다. 어젯밤 유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제가 외동딸이라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 때가 올 거라고요. 참 좋은 언젠가로구나. 그런데 지금 그 언젠가로구나. 그런데 지금 그 언젠가는 나에게 집을 내어주고 차고에 처박히라고 강요하는 것이었어. 마음속의 차가움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남은 삶을 그들의 손에 맡긴다면 저는 고개를 숙여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순식간에 식탁 위에 케이크를 집어삼켰습니다. 촛불이 꺼지는 그 순간 저는 지난 70년의 제 그림자를 본 듯했습니다. 분명 불타올랐지만 순식간에 연기로 변해버린 저는 케이크를 정리하고 차고로 돌아왔습니다. 철문이 다시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차고는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누런 전구만이 머리 위에서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딱딱한 철제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서러움, 오늘 아침 케이크를 자르던 고독함, 그리고 김 여사의 자리 싸움할 일도 없고라는 차가운 비웃음이 모두 가슴을 짓눌러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뒤척이다가 결국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몇 가지를 확인해야겠어. 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딸네 식구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저는 혹시라도 그들을 깨울까봐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침실로 가서 작은 스탠드를 켰습니다. 방은 이미 예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구석구석 그들의 물건이 쌓여 있었고 마치 제가 잠시 빌려 쓰는 사람인 듯했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 서랍장 아래칸에 있는 비밀 서랍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쭈그리고 앉아 손을 뻗어 비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과연 낡은 양철 손을 뻗어 비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과연 낡은 양철 상자가 만져졌습니다. 두툼한 집문서 그리고 이 서방이 남긴 사진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저는 집문서를 손에 들고 저도 모르게 떨었습니다. 그 종이 조각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마치 1000kg의 무게를 가진 듯했습니다. 표지를 펼쳐보니 제 이름 이숙분 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순간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랜만에 솟아나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한 벽돌 한 벽돌 한 벽돌이었어. 아, 이 집은 내 것이었어.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어차피 딸 것도 아니었고 김 여사 눈에 당연한 것도 김 여사 눈에 저는 손가락으로 그 글자들을 조심스럽게 쓸어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고 이 서방,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이것은 우리 일생의 피와 땀이야. 내가 왜 차고로 가야 하고 왜 이방인처럼 살아야 한단 말이야? 저는 손수건을 꺼내 집문서 위의 먼지를 조금씩 닦아냈습니다. 불빛이 그 위에 비치며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이 조금 밝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통장도 꺼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몇 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돈이었죠. 액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한 푼 한 푼이 제 피와 땀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유진이가 늘 은근슬쩍 저에게 묻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연금 어디 카드에 들어올랐습니다. 엄마, 연금 어디 카드에 들어와요? 저에게 하나 주세요.
저에게 하나 주세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재모님, 지훈이도 식탁에서 자주 떠봤습니다. 장모님, 예금 이자 얼마예요? 그때는 그들이 저를 걱정해 봐요. 결국 그들의 소위 효도란 계산이었고 소위 노년부양이란 나를 텅 비게 만드는 것이었어. 생각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징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제가 너무 어리석었고 너무 마음이 약해서 못 본 척했을 뿐이었죠. 저는 침대 옆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눈물이 입가에 닿자 짠맛과 씁쓸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한마디 말이 솟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저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고 이서방과 제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시원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도 있고 돈도 있지만 사람은 떠났고 저는 친딸에게 착오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사진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고 이서방, 걱정 마세요. 제가 그들의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집을 지킬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처음으로 낯선 단단함이 생겨났습니다. 마치 쇠붙이 덩어리가 가슴 속에 굳어지는 듯 했죠. 저는 집문서와 통장을 다시 양철 상자에 넣고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의지할 곳을 안고 있는 듯 했고 남은 삶의 버팀목을 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고 이 집도 내 것이고 이 집도 내 것이야. 더 이상 그들이 나를 갈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제 머릿속에는 유진이의 얼굴, 김 여사의 말, 지훈이의 차가움이 계속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파편들이 눈앞에서 빙빙 돌며 마치 바늘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문득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인내하면 가정이 화목해질 것이고 희생하면 딸이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눈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물러설수록 그들은 더욱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밤은 이미 깊었습니다. 차고 안의 공기는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한기가 이불 속으로 스며들어왔고 저는 이불을 꼭 끌어안았지만 여전히 추워서 몸이 떨렸습니다. 바람이 철문 틈새로 쌩쌩 불어와 머리 위에 희미한 전구를 흔들었고 그림자가 벽 위에서 흔들거렸습니다. 마치 수많은 차갑고 얼어붙은 눈들이 저를 노려보는 듯했죠.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큰 돌에 짓눌린 듯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제가 비몽사몽간에 거의 잠이 들었을 때 문득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밤이라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서 전화를 걸고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쿵쿵 땅을 밟는 소리가 초조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움직여 문틈에 바싹부터 숨을 죽였습니다. 차고 문틈은 아주 가늘었지만 밖의 모든 움직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안에 분명히 진명이만 내 앞으로 돌리면 빚을 갚을 수 있어. 지훈이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차가운 물 한 통을 뒤집어 쓴 듯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명예 이전이라니. 전화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재촉하는 듯 했고 지훈이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지만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걱정 마. 이 집은 결국 내 것이 될 거야. 그 할머니가 얼마나 오래 살겠어? 내 아내는 외동딸이니까 집은 결국 우리 것이 될 거야. 기다려봐. 곧 처리될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손가락도 떨려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던 효도, 노년 부양은 모두 거짓이었어. 그들이 진정으로 노리던 것은 처음부터 이 집이었어. 제 머릿속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했죠. 그동안 유진이의 표정, 김 여사의 말, 그들이 자주 걸던 전화가 한순간에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런 것이 아니었어. 임시방편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그들이 말하던 차고가 시원하다는 것은 단지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늘어진 채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맴돌았지만 이번에는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철문을 뚫어지게 노려보았고 손톱은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어 봤지만 그 고통은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어. 모녀간의 깊은 정이 아니었어. 그들은 내 집을 원했던 거야. 차고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뼛속까지 시려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다시 몸에 두르고 두 눈은 기이할 정도로 밝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른바 노년부양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계산이었구나. 그가 방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두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 심장이 가슴 속에서 쿵쿵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조심해야 해 라고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죽을 끓였습니다. 지훈이는 식탁에 앉아 피곤한 표정이었고 눈은 핏줄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엔 왜 안 보였니?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늦게까지 얘기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유진이는 휴대폰을 보면서도 마음이 불안한 듯 했습니다. 전화가 계속 걸려왔고 그는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미간이 찌푸려져 있고 수시로 관자놀이를 문지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했죠. 저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점점 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은밀하게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지훈이는 늘 밤늦게 돌아왔고 때로는 술에 취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유진이는 자주 베란다에서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가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실마리들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빨래를 들고 지나가는데 유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전화 저편에 대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쪽은 내가 어떻게든 할게. 집은 아마 처리될 거야. 제 발걸음이 멈칫했고 옷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마치 송곳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결국 유진이도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어. 그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집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야. 저는 억지로 소리내지 않고 못 들은 척 계속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고의 작은 침대에 앉아 이 조각들을 맞춰보았습니다. 지훈이의 심야 전화, 유진이의 초조한 표정, 그리고 김 여사의 어차피 네 것이 될 텐데 라는 말. 맞춰볼수록 그림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들 부부는 빚을 졌고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집을 노린 것이었죠. 소위 차고가 시원하다는 것은 단지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저를 내쫓아 본체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저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하여 집을 그들의 명의로 돌리는 것. 그들의 계산은 너무나도 치밀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70년 인생을 가난 속에서 살아왔고 온갖 고생을 겪었지만 친딸에게서 이런 냉혹함을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녁에 저는 일부러 거실을 지나가며 물을 마시러 가는 척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훈이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네 장모님께 빨리 말씀드려야 해. 안 그러면 채권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제 심장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대놓고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 눈에 나는 그저 반쯤 남은 돈이었어. 내가 조금만 마음을 풀면 그들은 내 집을 담보로 삼아 빚을 갚으려 했던 거야. 차고로 돌아온 저는 차가운 철문에 기대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저에게 의지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까지 의지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지막 생명줄을 뜯어내려 하는 것이었죠. 눈물을 닦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숙분, 더 이상 바보처럼 굴지 마. 계속 참고 있으면 그들은 너를 벽 끝까지 몰아붙여 설 자리조차 없게 만들 거야. 저는 침대 옆 서랍장 위의 양철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집문서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방패야. 이것이 내 손에 있는 한 나는 아직 버틸 힘이 있어. 차고는 추웠지만 제 마음 속에는 점차 차갑고 단단한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소위 차고가 시원하다는 것은 약탈의 시작에 불과했어. 그들은 한 걸음씩 나를 시험하며 나를 밀어내고 내 집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거야. 저는 천천히 누워 천장에 물 얼룩을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이번에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야. 그날 밤 지훈이의 전화를 엿들은 이후 제 마음은 칼로 베인 듯 다시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밥을 하고 빨래를 하며 순진한 노인인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독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나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일 것이다. 나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가장 평범한 회색 겉옷으로 갈아입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머리카락은 뒤로 묶었죠. 이렇게 차려입으니 저는 사람들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형 가방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은행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는 길 내내 버스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을 쥐고 화면을 넘겼고 아무도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노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의 거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반드시 나 자신을 지켜야 해. 이것이 나의 마지막 버팀목이야.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섰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금방이라도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넓은 홀에는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나이 든 사람들도 창고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은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드디어 제 번호가 전광판에 떴습니다. 저는 순간 다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천천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은행 카드와 신분증을 내밀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 계좌에 몇 가지 설정을 하려고요. 은행원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친절하게 웃으며 익숙한 직업적인 온화함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떤 업무를 보시겠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목이 바싹 마르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딸과 공동 명의로 된 계좌를 동결하고 싶어요. 오직 저만 사용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고액 인출 제한도 설정해 주세요. 일억령만 원 이상은 반드시 제가 직접 창구에 와서 서명해야만 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순간 그녀는 멈칫하며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죠. 저는 속으로 불안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그녀를 응시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돈이야. 내가 지켜야 해. 젊은 은행원은 몇 초간 저와 눈을 마주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숫자와 설정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심장도 그 탁탁 소리에 맞춰 뛰었습니다. 마치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저를 위한 벽이 하나씩 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서리 몇 장을 내밀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머니 본인만 고액 자금을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카드를 사용해도 소액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펜을 받으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껏 쥐고 나서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제 글씨는 약간 떨렸지만 제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서명을 하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새로 된 자물쇠가 내려와 제 생명줄을 단단히 잠근 것 같았습니다. 은행원은 새로 인쇄된 증명서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조심스럽게 접고 또 접어찬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가슴에 바싹 붙여 넣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 햇살이 갑자기 제 얼굴에 쏟아져 눈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버스들이 길 위를 쌩쌩 달렸고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사람들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조금 느리고 무거웠지만 너에게 퇴로는 없는 것이 아니야. 마음은 조금 느리고 무거웠지만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방어선이야. 저는 마음속으로 나직하게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내 돈이야. 이것은 내 생명줄이야. 누구도 손댈 수 없어. 햇살이 몸에 닿자 뜨거웠지만 저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허리를 고추 세운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가 화가 잔뜩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고 차고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엄마, 카드 정지시켰어요? 저 오늘 마트에서 계산하는데 안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낡은 베갯니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제 카드 정지시킨 거죠? 그렇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실과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지시킨 게 아니라 제한을 둔 거야. 카드는 여전히 쓸 수 있어. 소액은 문제없고 큰돈 말이지. 그건 내가 직접 서명해야만 해. 엄마.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엄마 딸이잖아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 거야. 돈은 내 것이고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니? 그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다가 한참 후에 차갑게 웃었습니다. 엄마, 누가 무슨 말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못 믿을 수가 있어요? 저는 시선을 내리깔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 하지만 돈은 내 생명줄이야. 고 이 서방이 살아있을 때 늘 말했어. 늙으면 한 수를 남겨두라고. 나는 지금 그 말을 따르는 것뿐이야. 유진이는 얼굴이 새빨개져 돌아섰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철문이 쿵 하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과연 며칠 지나지 않아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점심 제가 부엌에서 채소를 썰고 있는데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투가 들려 있었고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이숙분 씨, 듣자 하니 계좌를 다 잠갔다면서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저는
웃음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침묵하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노인네가 그렇게 많은 돈을 쥐고 뭘 해요? 결국 자식들에게 줄 것 아니에요? 이숙분 씨, 너무 고집 부리지 마요. 결국 유진이에게 의지해서 살아야 할 텐데 돈을 유진이 손에 맡겨두면 마음 편할 것 아니에요. 저는 칼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은 거만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세상살이에 늘 인내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물러설 수 있으면 물러섰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남은 삶이었고 저의 생명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손을 닦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왕 씨, 돈은 제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관리하든 제 마음이죠. 노년 부양 말인가요? 남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유진이는 제 딸이지만 그에게도 그의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수는 없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숙불 씨, 딸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늙으면 혼자 살기 정말 힘들어요. 제 마음속의 불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지만 저는 그녀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늙으면 정말 힘들죠. 하지만 힘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계산당하는 것입니다. 제 돈, 제 집은 제가 지킬 거예요.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흥하는 소리를 내며 과일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축축했지만 마음속의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래, 나는 처음으로 억지로 참지 않았어. 나는 처음으로 그들의 계산에 정면으로 맞섰어. 저는 차고로 돌아와 희미한 전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숙분 잘했어. 너는 첫걸음을 내디뎠어. 그들은 너를 차고로 내쫓아 네 집을 차지하려 했고 네 예금을 털어 그들의 빚을 메우려 했어. 하지만 너는 더 이상 그들이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방어선도 쌓아 올릴 거야.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통장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가슴 속에 불덩이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 불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남은 평생은 나 스스로에게 의지할 것이다. 모든 것을 지킬 것이다. 요 며칠간 저는 증거를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마음속은 칼로 도르는 듯 차가웠지만 그것이 저를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종종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이 서방, 걱정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드디어 제가 입을 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유진이네 가족이 모두 와 있었고 김 여사도 일찍 와서 손주 민준이를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점심 식사로 저는 평소처럼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렸고 향긋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식탁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식탁 옆에 앉아 그들이 하나둘 앉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모든 음식이 다 차려지자 저는 젓가락을 내놓았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 식탁 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빛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시선은 침착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 침실을 돌려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착오로 내쫓았지만 나는 참았다. 하지만 오늘부터 나는 다시 내 방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집에서 빨리 나가야 한다. 이 집은 내 것이지 너희들 것이 아니다. 말이 끝나자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유진이가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를 찔렀습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으려는 거예요? 엄마가 제 엄마 맞아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저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나는 네 엄마니까 오늘까지 참았다. 하지만 인내가 방종은 아니다. 이 집은 내 것이고 나는 누가 살고 누가 살지 않을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지훈이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젓가락을 그릇에 쾅 하고 던졌습니다. 장모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집은 결국 우리 것이 될 텐데 지금 와서 이렇게 소란 피우면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 이 집은 내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내 것이다. 너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어. 이때 김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이숙불 씨, 그 말은 좀 심하네요. 유진이가 외동딸인데 집은 결국 그 아이 것이 될 텐데 지금 와서 친딸하고 이렇게 얼굴 붉히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제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왕씨 아주머니, 오늘부터 우리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주머니 아들 엄마이고 저는 유진이 엄마입니다. 아주머니 아들이나 잘 단속하세요. 저에게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 노인네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유진이가 다가왔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거예요? 제가 엄마 딸이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칼로 한 번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그는 제가 10달 품고 낳아 기른 제 친자식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그의 냉담함과 생일날 축하 한마디 없이 저를 차고로 내쫓으려 했던 것을 생각하니 제 마음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네가 내 딸이라고? 그런데 너는 나를 엄마로 생각한 적이 있었니? 생일날 기억하니? 너희들은 나에게 차고로 가라고 했지. 거기가 시원하다고. 너희들은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짐승도 아니고 짐도 아니라는 것을? 제 말이 터져 나오자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놀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침묵을 찢었습니다. 그는 유진이 품에 안겨 작은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이마에는 핏줄이 섰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섰고 의자가 쿵 하는 큰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식탁 위의 그릇들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그는 소리쳤고 눈빛은 음산했습니다. 그는 손을 뿌리치고 성큼성큼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쾅 하는 소리를 내며 닫혔고 유리창이 흔들렸습니다. 유진이는 아이를 안고 숨 넘어갈 듯 울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얼굴 붉혀서는 안 되잖아요. 그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울었고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하고 손바닥은 떨렸습니다.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한 가지 목소리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내가 물러서면 앞으로는 내가 설 자리가 영영 없을 것이다. 김 여사는 냉정하게 옆에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딱 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잘한다. 네가 잘났으면 혼자 살봐. 두고 봐라. 네가 늙으면 누가 너를 돌보나. 그녀는 말을 마치고 가방을 들고 흥 하는 소리를 내며 지훈이를 따라 화난 듯 나갔습니다. 나갈 때도 일부러 문을 세게 닫아 마치 집 전체를 흔들어 놓으려는 듯 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이의 흐느낌과 아이의 끊어질 듯 이어지는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식탁 옆에 서서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그 접시 하나하나가 제가 아침 일찍부터 바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떡갈비, 탕수육, 생선탕. 아직 따뜻한 김이 오르고 있을 때 저는 온 가족이 맛있게 식사하기를 얼마나 바랐던가요. 하지만 지금은 음식은 아직 식지 않았지만 가족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식탁을 붙잡았습니다. 너무 힘을 주어 손바닥에 떨리고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맴돌았고 언제라도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싸움은 친정의 균열을 완전히 찢어놓았어. 다시는 메울 수 없는 균열이지.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은 것이니까. 제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이 순간 저는 마음속의 족쇄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젓가락을 들어 제 접시에 음식 한 조각을 올리고 입에 넣었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었고 맛도 밍밍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평생 법원에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법정 의자에 앉아 저는 두 손으로 집문서를 꼭 쥐고 있었고 손등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유진이와 지훈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김 여사도 와서 제가 잔인한 노인이라고 끊임없이 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짓눌린 듯했지만 동시에 불꽃이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판사가 자료를 넘기는 소리가 법정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망치질처럼 제 심장을 한 번 한 번 두드렸습니다. 제 눈은 식탁 위의 서류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그동안 조금씩 정리한 영수증, 수리비 영수증, 그리고 이 서방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원고의 수분 씨에게 있습니다. 피고는 합법적인 권리 없이 장기간 점유하였으므로 피고 가족은 기한 내에 퇴거해야 합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가 이내 뻥 하고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서방, 들리세요? 우리 집을 지켰어요. 유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말도 안 돼. 그분은 제 엄마예요. 이 집은 결국 제 것이 될 텐데 왜 저를 내쫓아요? 판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법률이지 가족의 정이 아닙니다. 지훈이가 그를 잡아당겼고 얼굴은 음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그 순간 제 발걸음은 조금 휘청거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야. 며칠 후 집행관들이 찾아와 그들의 이사를 감독했습니다. 집안은 어수선했고 여행 가방들이 하나둘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가구들을 끌고 가는 소리에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유진이는 눈이 빨개져 허둥지둥했고 지훈이는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대응망덕한 것들. 두고 봐라. 어떻게 되는지.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차갑게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야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제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낡은 자물쇠를 풀고 새 자물쇠로 바꾸었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는
마치 과거의 문을 닫는 소리 같았고 동시에 저 자신을 위한 안심을 잠그는 소리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저는 문틀에 기대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마음은 아주 가벼웠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이 진정으로 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유진이가 갑자기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저리게 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시어머니 말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훈이 말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 제가 엄마 딸이잖아요. 저를 내쫓지 마세요. 그는 온몸을 떨며 울었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제 슬리퍼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칼로 한 번 한 번 베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직접 키운 자식입니다. 그가 태어나 처음 걸음마를 떼고 학교에 가고 직장을 얻고 결혼할 때까지 모든 순간을 제가 함께 했습니다. 그는 제 생명줄이었습니다. 평생 그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 모습은 저에게 착오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눅눅하고 음습한 시멘트 바닥,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습한,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차가운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차고로 가세요. 거기가 시원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워졌습니다.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심 어린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쭈그리고 앉아 그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제 손바닥에 닿자 제 손도 저도 모르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진아, 엄마는 평생 너무 마음이 약했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지. 네가 공부하고 싶다고 할 때는 엄마가 금팔찌를 팔았고 네가 결혼할 때는 엄마가 모은 돈을 다 털었어. 네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엄마가 손주를 키웠어. 엄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지만 바로 그 마음이 약함 때문에 너는 나를 계속 계산할 수 있었던 거야. 엄마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야. 엄마는 더 이상 너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야. 알겠니? 그는 더욱 격렬하게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제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고 손톱이 아플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맹세해요. 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어찌 그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와 지훈이의 낮은 속삭임, 그들이 저의 예금과 집을 계산하던 모습, 김 여사의 냉소적인 웃음이 떠오르자 제 마음속 상처는 다시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그의 손바닥에서 조금씩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울음소리는 더욱 처절해졌습니다. 마치 제 심장을 찢어놓으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일어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유진아, 엄마는 내 마음 약함 때문에 두 번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 말을 마치고 저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떨렸고 새로 바꾼 문을 딸깍하고 잠갔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쾅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이 모녀 관계의 단호한 경계선을 긋는 듯 했습니다. 문 밖의 울음소리는 처음에는 날카로웠지만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문틈으로 새벽바람이 스며들어 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제 눈물이 마침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문 뒤에 기대어 가슴이 큰 돌에 짓눌린 듯 아팠지만 이것이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더 이상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씩 구석으로 몰려 숨 쉴 공간조차 없을 것이다. 늙었다고 해서 남들에게 휘둘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친딸이라도 존중할 줄 모른다면 더 이상 곁에 둘 수 없다. 가족의 정은 가족의 정이지만 존엄성도 중요하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의 흰 페인트는 이미 얼룩덜룩했지만 그 순간 저는 고
이 서방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본 듯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고 마치 이숙분 잘했어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고이 서방 보셨어요? 우리 집을 지켰고 저 자신도 지켰어요. 말이 끝나자 눈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마음속은 마치 힘이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그래요.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로 다시 채워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깨달음이었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 남은 생은 어쩌면 외롭고 쓸쓸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 삶은 오롯이 저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관문에 새로 바꾼 자물쇠가 햇살 아래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집은 지켰지만 친정의 균열이 한 번 생기면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벽과 창틀 그리고 반평생을 함께한 낡은 나무 식탁을 쓸어보았습니다. 고이 서방이 떠난 후 이 집은 저의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집마저도 자물쇠처럼 저와 딸 사이에 찢어진 관계를 상기시키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을 팔기로 한 것이죠. 중개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집을 보러 왔을 때 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낯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치수를 재고 속삭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좋은 위치의 집을 아깝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살아갈 버팀목이니까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그 순간 제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스쳐 지나갈 때 마치 제 수십 년의 기억도 함께 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통장에 입금되는 그 순간 오히려 어깨 위의 짐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돈은 누구에게 줄 것이 아니라 오직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판 돈을 가지고 아는 사람이 추천해준 실버타운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환경이 조용하고 공기가 맑았으며 작은 정원과 작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꽃과 풀이 심어져 있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설 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리 희끗희끗한 노인 몇 분이 돌 테이블에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고 옆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태극권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제 돈을 노리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제 집을 탐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저와 같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었죠. 직원들이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고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깨끗했고 오후 햇살이 잘 드는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어 찻잔과 책 한 권을 놓기에 딱 좋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들어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제 몸에 내려앉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처음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드디어 마음 편히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구나. 입주 첫날 저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몇몇 할머니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을 팔고 혼자서 온 분들이었고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해외에 정착하여 돌봐줄 사람이 없어 이곳을 선택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계산이 없었고 그저 순수한 즐거움만 있었습니다. 밤에 저는 새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귀에는 더 이상 차고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창밖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숨 쉬는 것도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차 한 주전자를 끓여 베란다로 가져갔습니다. 미풍이 지나가자 관자놀이 옆에 흰머리가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멀리 있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태극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밝았고 공기에는 풀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속에 전에 없던 자유로움이 갑자기 솟아올랐습니다. 차고는 시원했지. 하지만 그 시원함 속에는 고독과 잊혀짐의 고통이 뒤섞여 있었어. 지금 나는 이곳에 앉아 있고 바람이 불어오지만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유야. 저는 나직하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차고는 시원했지만 바깥바람이 더 자유롭구나. 이 말을 마치고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70년 인생을 살아온 저는 마침내 이 순간 진정으로 저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숙분 씨의 이야기는 결국 인내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70세 생일날 그는 생일 축하해라는 한마디를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딸의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차고로 가세요. 거기가 시원하잖아요. 그 순간 그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수십 년의 헌신이 이런 식으로 보상받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는 정말 차고로 옮겨갔습니다. 눅눅하고 음습하며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곳, 작은 창문 너머로 집안의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직접 산 작은 케이크를 자르며 나직하게 생일 축하해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케이크 위에 떨어지는 그 장면은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문서를 찾아 손에 꼭 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생명줄이야. 나중에 그는 몰래 은행에 가서 방어선을 설정했고 법률구조센터에 가서 증거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집을 되찾았습니다. 직접 문 자물쇠를 교체할 때 딸이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지만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 약함 때문에 두 번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 마지막으로 그는 심지어 집을 팔고 실버타운으로 이사했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바람이 관자놀이를 스칠 때 그는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차고는 시원했지만 바깥바람이 더 자유롭구나.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노인의 가장 큰 버팀목은 자식들의 이빨림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진정으로 쥘 수 있는 그 안정감이라는 것을요. 가족의 정은 가족의 정이지만 노년은 결국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숙분 씨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5,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실 건가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초대하며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 다시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모두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사회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섹션의 공유를 포함합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 섹션에서 토론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